순차 이온화 에너지가 그 원자에 있는 전자를 하나씩 계속 떼어 본다는 거였잖아. 하나만 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를 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또 떼고 이런 식으로 전자를 계속 떼었을 때 이온화 에너지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보는 건데, 한 개를 떼고 나면 걔가 양이온, 플러스니까 양이온이 되잖아. 그러면 전자는 하나 줄었는데 양성자의 수는 그대로 가니까 상대적으로 유효액 전화가 증가하는 상황이 되더라. 그래서 전자를 더 세게 잡아당기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두 번째 전자를 뗄 때 당연히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는, 순차 이온화 에너지는 점점점 증가하는 게 기본이고, 기본적으로 1.5배에서 2배 정도 증가를 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대충 우리가 이렇게 점점 증가하는구나 패턴을 볼 수 있는데, 어떤 순간이 오면 1.5배에서 2배가 아니라 5배에서 심하면 10배까지 증가하는 이런 상황이 오더라는 거지. 그렇게 됐을 때 그걸 기준으로 얘 같은 경우에는 한 5배 정도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갑자기 확 증가하는 요 패턴이 나오면 그 전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걸 떼는 건 싫다는 거잖아. 세 번째 걸 떼는 게 싫은 이유는 겉에 껍질에 있는 전자가 다 떨어졌고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를 떼기 시작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옥텟이 형성되었는데 그걸 깨게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갑자기 이온화 에너지가 급증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2개까지는 괜찮구나 이런 거 판단할 수 있고, 원자과 전자가 2개구나, 얘 같은 게 2족에 해당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얘가 안정된 이온이 됐을 때, 안정한 이온, 비활성기체 전자 배치를 가진 이온이 되려면 에너지를 얼마나 줘야 되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지? 얼마나 필요한 거야? 2개는 떼야 되잖아. 그러면 738이랑 1451 요걸 다 줘야 2개를 다 뗄 수 있는 거지. 그 정도의 에너지를 줘야 얘가 안정한 이온이 된다. 이런 거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순차 이온화 에너지를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구나. 두 번째는 안정한 이온이 되려면 얼만큼 에너지가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다. 이거 알아두면 되고, 그래서 1번에 전자를 한 개씩 떼어낼 때 순차 이온화 에너지 점점 어떻게 된다 그랬어? 점점 증가해요. 점점 증가하는데 그 까닭을 입자 사이의 상호작용의 변화로 설명해보자라고 했잖아. 그럼 어떻게 설명하면 돼? 전자의 반발력이 감소해서. 그렇지. 전자의 숫자가 줄어드니까 전자의 반발력이 감소해서 유효액 전하가 상대적으로 증가한다. 단순화시켜서 생각하면 양성자의 수는 그대로 있는데 전자 수가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핵이 더 세게 잡아당기는 효과가 나타나요. 그걸 좀 더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얘기했던 것처럼 전자의 숫자가 줄어들면 전자 간 반발력이 감소해서 상대적으로 가렴압기 효과가 줄어드는 거지. 가렴 효과가 줄어들면서 유효액 전하가 증가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 그 다음에 2번에 마그네슘은 2차 이온화 에너지보다 3차 이온화 에너지가 상당히 높아. 그게 일반적인 패턴의 증가보다 훨씬 많이 증가하는 거였잖아. 그걸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알게 돼? 원자과 전자가 몇 개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원자과 전자를 다 떼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바깥 껍질이 없어지잖아.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를 떼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유효액 전하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는 것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게 돼요. 옥텟을 깨는 거 굉장히 싫어한다.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설명으로 나와 있지? 전자를 한 개씩 떼어낼 때 전자 사이의 반발력이 감소하면서 핵하고 전자 사이의 인력은 상대적으로 증가. 그래서 순차 이온화 에너지가 계속 증가하게 되는 거다. 게다가 원자과 전자를 다 떼어내고 나면 바깥쪽 껍질이 이제 하나 사라졌어. 안쪽 kop질에 있는 전자를 떼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떼기가 어려워지는 거지. 유효액 전하가 더 커지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자를 떼기가 어렵다. 기억해 두면 되겠지. 그래서 밑에 확인하기 문제 3개가 있는데 두 원소의 이온화 에너지 크기를 비교해 보자 라고 나와 있어요. 붕소하고 네온이 나와 있는데 붕소는 5번이고 네온은 10번이잖아. 얘네 둘 다 2주기에 해당하는 애들이야. 우리가 같은 주기면 번호가 증가할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어떻게 돼? 대체로 증가. 근데 대체로를 넣는 이유는 2족하고 13족에서 삐끗, 그 다음에 15족, 16족에서 삐끗하기 때문이야. 근데 얘는 13족이랑 18족이잖아. 그러니까 중간에 삐끗하는 라인과 상관없는 앞하고 뒤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증가하는 패턴을 그대로 보이게 돼요. 그래서 붕소하고 네온 사이의 이온화 에너지는 당연히 네온이 클 수밖에 없다. 네온의 유효액 전하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2번에 탄소랑 규소가 나오는데 탄소는 6번이고 규소는 14번이잖아. 얘네들은 같은 족에 해당해요. 14족에 해당하는. 왼쪽 아래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대체로 감소하는데
같은 족에서는 번호가 증가하면 껍질 수가 늘어나게 되지. 전자 껍질이 많아지면서 그 가려막기 효과, 가리움 효과가 점점 커지게 되면서 유액 전하가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서 전자를 떼기가 쉬워져. 그래서 더 아래쪽에 번호가 더 큰 규소의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지게 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원자 반지름 비교할 때도 이런 게 있었는데 얘네들은 같은 주기도 아니고 같은 족도 아니야. 즉 네온은 10번이고 나트륨은 11번이에요. 그냥 번호만 붙어있지. 그런데 네온은 그 주기의 가장 끝에 있는 애고 나트륨은 그 주기의 가장 앞에 있는 애잖아. 주기가 갑자기 확 바뀌게 되면 갑자기 전자 껍질 수가 변화하게 되지. 그래서 얘네들은 둘은 전자 껍질 수의 변화 때문에 유액 전하의 변화를 설명해 주면 돼. 그래서 결국 껍질이 하나 늘어나게 되는 나트륨이 상대적으로 네온보다 전자를 떼기 쉬워지는 유액 전하가 엄청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 돼서 네온보다 나트륨의 이온화 에너지가 확 감소하는 이런 경향을 보여요. 같은 주기에서는 1쪽이 가장 이온화 에너지가 작고 18쪽이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음 주기로 넘어갔을 때 뚝 떨어지게 되지.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가 더 작아지는 이런 상황으로 내려가게 돼요. 패턴 기억해 두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생각 넓히기에 이거 베릴륨 붕소랑 산소질소 이온화 에너지가 삐끗해 변화되는 일반 패턴하고 좀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얘기했었는데, 붕소랑 베릴륨이랑 붕소 얘네들의 전자 배치는 베릴륨은 4번이고 붕소는 5번이니까 1S에 2개, 2S에 2개고 얘는 1S에 2개, 2S에 2개, 2P에 하나 이렇게 되잖아. 2S에 2개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떼게 되는 상황이고 얘는 2S 2개는 그대로 두고 2P에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떼게 되는 상황으로 이온화 에너지를 설명하게 될 거란 말이야. 이론적으로는 번호가 증가하면 유액 전하가 증가하기 때문에 같은 주기에서는 원래 번호가 증가하면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해야 돼. 그런데 얘네들은 역전되었었지. 이유가 뭐냐? 선생님 물론 해프필드랑 풀필드로 이야기하긴 했지만 그거는 그냥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들이고 여기에서는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로 설명하는 게 좀 더 명확해. 무슨 말이냐면 얘 베릴륨 같은 경우에는 ES 오비탈이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전자를 하나 떼야 되는데 붕소는 ES 오비탈보다 에너지가 높은 EP 오비탈에 한 개 들어있는 걸 떼는 거잖아. 에너지 준위가 더 높은 데 있는 아이를 떼는 게 상대적으로 좀 더 안정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EP 오비탈, 에너지가 조금 더 높은 오비탈에 하나 들어있는 전자를 떼는 게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이온화 에너지가 적게 든다. 그것 때문에 변화되는 일반적 패턴보다 약간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었어. 약간의 차이가 나지만 어쨌든 그런 경향의 변화를 보인다. 기억해 두면 되고 산소랑 질소 같은 경우 질소는 1S에 2개, 2S에 2개, 2P에 3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고 산소는 1S에 2개, 2S에 2개, 2P에 4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지. 얘 같은 경우에는 홀전자 하나씩 들어있는 질소하고 하나는 쌍을 이루고 있는 산소 이렇게 되는 비교가 있잖아. 여기 같은 경우 이 쌍을 이루는 것 때문에 똑같은 에너지 준위의 P오비탈의 전자가 들어있는 건데 쌍을 이루는 부분 때문에 전자 쌍을 이루었으니까 뭐가 커져? 반발력이 커지게 되지. 전자 간 반발력이 커지면 가리움 효과가 조금 커지잖아. 가려막기 효과가 좀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유액 전하가 감소하는 것 같은 효과가 살짝 나타나게 되는 거지. 그럼 전자를 떼기가 조금 쉬워지게 된다. 이 반발력 때문에 그런 거야. 이 쌍을 이루는 이 전자의 반발력 때문에 얘를 떼는 게 그냥 홀전자 하나씩 있는 애에서 하나를 떼는 것보다 조금 에너지가 적게 들어가는. 그래서 이온화 경향의 패턴이 살짝 삐끗하는.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 때문에 주기율표에서 같은 주기에서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해? 대체로 증가라고 하는 거지. 요런 2족 13족, 15족 16족의 변화 때문에 그렇게 설명한다. 같이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같은 족과 같은 주기에서 원자 반지름, 이온화 에너지, 유효액 전하 뭐 이런 거 어떻게 되냐 물어보고 있는데 같은 족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면 번호가 증가할수록 원자 반지름은 점점 어떻게 돼? 증가하잖아. 왜 증가하는 거야? 전자 껍질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지. 그 다음에 이온화 에너지도 감소해요. 여기선 대체로 쓰지 않아도 돼. 그냥 같은 족에서는 번호가 커지면 이온화 에너지가 감소한다. 역시 똑같아. 전자 껍질이 많아지면서
가리움 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효액전화가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원자과 전자를 떼기가 쉬워진다. 기억해두면 되고 같은 주기는 번호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같은 껍질 수가 똑같은 상황이잖아. 유효액전화가 증가하고 그렇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은 더 세게 잡아당기니까 감소하게 되고 이온화 에너지는 유효액전화가 증가하니까 전자를 떼기가 어려워질 거 아니야. 그래서 원래 증가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증가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해? 대체로 증가라고 한단 말이야. 왜? 어디에 예외가 있기 때문이야? 2족하고 13족 사이에 예외, 15족과 16족 사이에 예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요. 자, 원소 AD의 성질을 비교한 지금 주기율표 2, 3주기만 딱 쪼개놨어. 근데 이렇게 주기율표 2, 3주기 아니면 주기율표에 1주기부터 뭐 4주기 초반까지만 이렇게 쪼개놓은 주기율표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 3족에서 12족이 빠진 상태로 주기율표가 그려져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들이 나올 거고 우리가 단주기형 주기율표라고 해서 3족에서 12족을 뺀 상태로 이렇게 그려진 주기율표들이 있는데 그 주기율표는 그 짧은 주기율표 이렇게 우리가 자주 보는 선생님이 얘기했던 20번까지 외워야 했던 그 20번까지에 해당하는 그 주기율표는 정말 같은 족 애들은 원자과 전자가 같고 같은 족의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고 이렇게 우리가 배운 내용대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에 많이 출제가 돼요. 특히나 2, 3주기는 딱 완성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많이 나와요. 원소 A, B, C, D가 이렇게 지금 딱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는데 옳지 않은 거 골라보자 그랬지? 일단 핵전화 A하고 B, B가 번호가 더 크잖아. B의 핵의 전화가 당연히 더 큰 거 이거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유효액전화 C하고 D 물어봤는데 C하고 D 같은 주기에 있잖아. 같은 주기에서는 번호가 증가하면 유효액전화가 증가해야 되지. 핵전화 자체가 커지고 전자 껍질의 수는 똑같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핵전화가 커진 효과 때문에 유효액전화가 그냥 그대로 증가해요. 물론 걔가 가지고 있는 핵전화 그대로 값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었지. 값은 감소는 살짝 하겠지만 어쨌든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2번은 틀렸고 그 다음에 원자 반지름 A하고 C 이렇게 비교 같은 족에서는 번호가 커지면 껍질 수가 증가하게 되잖아. 전자 껍질이 많아지면 당연히 반지름이 증가하겠지.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이온 반지름 물어봤는데 B는 여기 있고 C는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러면 B랑 C가 이온이 되었을 때 B는 E- 음이온이 될 거야. 그럼 1S에 2개, 2S에 2개. 원래 2P에 4개 들어있었던 애인데 전자 2개 받아왔잖아. 그래서 2P에 6개를 가지게 될 거고 C 같은 경우에는 2P에 6개 다음에 3S에 하나 있었던 애인데 하나 버렸지? 그래서 결국 이 두 개는 이온이 되었을 때 전자 배치가 같아져. 그럼 껍질수랑 전자 배치가 같으면 걔네들의 전자 간의 반발력도 같을 거야. 그럼 가려막기 효과도 같겠지. 그럼 그런 문제는 없고 대신 이제 이 반지름을 결정하는 건 뭐밖에 없어? 유효액전화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유효액전화는 결국은 얘네들은 반지름이 아니라 껍질수가 똑같으니까 실제 핵전화에 영향을 받겠지. 그래서 핵의 전화가 더 큰 C 플러스가 유효액전화가 클 거예요. 더 세게 잡아당기고 있을 테니까 크기가 작아지는 게 맞지? 그래서 설명 맞아요. 이 등전자 이온이라고 하잖아. 전자수가 같은 이온들은 문제에 자주 출제돼요. 자, 그 다음에 이온화 에너지 CD 비교하라 그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같은 주기에서는 여기 기억나겠지만 왼쪽 아래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대체로 감소한단 말이야. 그럼 같은 주기에서는 번호가 증가할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대체로 증가. 여기 같은 경우 어차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삐끗하는 구간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런 값들이지. 당연히 번호가 큰 애가 이온화 에너지가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잘못되어 있는 건 2번 하나만 틀렸지. 4가지 이온의 입자 크기, 요거 이온하고 원자하고 나와 있는데 입자 크기를 큰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 리튬이 여기 있잖아. 그치? 염소, 플로린 여기 있고 염소가 여기 있고 황이 한 이쯤 있을 거야. 그치? 이렇게 돼 있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로 바로 보고 알 수 있는 거. 플로린하고 염소는 같은 족이잖아. 그럼 같은 족에서는 반지름이 번호가 커질수록 커지겠지. 그래서 이 둘의 반지름은 플로린이 염소보다 작아진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지. 그 다음에 황하고 염소를 비교하면 같은 주기에서는 번호가 증가하면 반지름이 어떻게 돼? 감소해. 그래서 그냥 황하고 염소만 비교해도 염소가 더 작을 거야. 그런데 지금 황이 그냥 황이 아니라 전자를 받아서 황화이온이 되었지. 음이온이 되면 전자 간의 반발력이 증가하니까 유효액전화가 상대적으로 감소해서 크기가 어떻게 돼? 더 커질 거 아니야? 그래서 원래도 황이 더 클 건데 이온이 되니까 황화이온이 당연히 염소보다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리튬 같은 경우에는 원래 플로린하고 리튬은 리튬의 반지름이 더 큰 거잖아. 그런데 지금 리튬으로 있는 게 아니라 뭐로 있어? 양이온의 형태로 있지? 그럼 리튬이 양이온이 되면 원래 1s둘에 2s 하나 있었던 애인데 이 2s 하나가 없어져 버리게 되겠지. 양이온들은 그냥 뭐 나트륨 이온, 리튬 이온 이렇게 부르고 음이온은 무슨 화이온이라고 붙여. 그래서 산화이온, 산소인데 산화이온, 염화이온 이렇게 부르잖아. 이것도 황화이온 이렇게 부르는. 리튬이 양이온이 되면 1s에 둘만 딸랑 남잖아. 껍질이 하나 없어져 버렸지. 전자 껍질이 하나 없어지면서 껍질이 줄어들고 유효액전화가 증가해서 갑자기 더 세게 잡아당겨지잖아. 양이온이 되면 크기가 감소하게 되는데 이 크기 감소의 폭이 굉장히 큰 편이야. 그래서 원래 플로린보다 리튬이 크기가 더 크긴 했지만 리튬이 양이온이 돼버리면 오히려 플로린보다 크기가 작아지게 돼요. 그래서 요걸 조합해서 만들어봐. 결국 누가 제일 크겠어? 황화이온, 아니 자꾸 지우개. 황화이온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염소, 그 다음에 플로린, 그리고 누가 제일 작아? 리튬 이온. 요렇게 되겠지? 요렇게 크기 비교할 수 있다. 원소 A, B, C, D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를 나타낸 것인데 이온화 에너지 큰 것부터 나열하시오라고 했어. 자, 일단 큰 거 작은 거 대략 비교해 보면 A는 2주기에 15족에 해당하는 애, B는 2주기에 18족, 비활성 기체네. 그러면 A, B는 비교해 볼 수 있지. A, B 중에 이온화 에너지는 누가 더 커? 이 비활성 기체 오른쪽, 가장 오른쪽에 있는 애가 A보다 일단 클 거예요. 그 다음에 C는 3주기 1족이고 D는 3주기 13족이잖아. 그럼 CD도 비교할 수 있지. CD 중에는 C가 제일 작고 C가 작고 D가 크겠지. 너희도 알겠지만 여기 있는 애들이 주기율표에 배치됐을 때 누가 제일 왼쪽 아래 있어? C가 왼쪽 아래. 2, 3주기가 나와 있잖아. 2, 3주기에서 가장 왼쪽 아래는 3주기 1족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C가 제일 왼쪽에 있을 거고 C가 제일 작은 값을 가지게 될 거는 너무 뻔해요. 그 다음에 가장 오른쪽 위에 있는 애는 누구야? 걔가 제일 큰 값을 가지겠지. 그 누구야? B, 비활성 기체. 2주기에 해당하는 비활성 기체가 가장 큰 값일 거야. 그 이제 나머지 두 개를 비교하라는 얘기인데 2주기랑 3주기, 그 다음에 하나는 비금속, 하나는 금속이잖아. 그러면 금속이 상대적으로 비금속보다 전자를 떼서 양이온이 되기가 쉽고 게다가 3주기 껍질이 하나 더 있으면 전자를 떼기가 더 쉽겠지. 그래서 A하고 D, 주기가 다르고 족이 다른 애들 중에 D, 3주기에 해당하는 금속에 있는 애가 상대적으로 전자를 떼기가 더 쉬워질. 이온화 에너지가 좀 더 작아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순서대로 쓰면 이렇게. 지금 문제에서 이온화 에너지가 큰 것부터 쓰라고 그러니까 뭐부터 써야 돼? B부터 써야겠네. B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D, C 이렇게 된다. 그래서 4번. 이온전지에서 우리가 보통 이온전지에 뭐를 넣어서 만들어? 리튬 이온전지 많이 쓰잖아. 왜 리튬을 쓰는지에 대한 설명이 앞에 나와 있는 거야. 이온전지는 금속이온이 전극 사이를 움직이면서 전류가 흐른대. 그런데 그렇게 되는 능력이 좋으려면 이온의 크기는 작을수록 좋고 전하량도 작을수록 좋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예시가 되는 5개의 금속 중에 전하량이 작고 이온 크기가 작은 애, 제일 적절한 애를 골라라 인 거지. 사실 우리는 상식적으로 답이 뭐라는 걸 알지만 리튬이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비교를 해보면 일단 전하가 작은 것이 좋으니까 이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아. 그치? 나트륨 이온과 하고 리튬 이온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고 이 5개의 양이온들의 반지름을 비교해 볼 수 있겠지. 그래서 다 양이온이니까 얘네들의 전자 배치는 다 비활성 기체랑 똑같아. 그래서 다 비활성 기체랑 똑같으니까 일단 전자 껍질이 몇 개인지부터 비교해 줘야 되겠지. 전자 껍질이 이 중에 제일 많은 애가 누구야? 얘지 얘. 얘 4주기에 있던 애인데 전자가 2개 떨어져서 3주기 끝에 있는 아르곤하고 전자 배치가 똑같아. 그래서 칼슘이 크기가 지금 제일 클 거야. 그 다음에 원래 3주기였다가 양이온이 되면서 2주기에 네온하고 배치가 같아진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이 3개의 크기를 비교하면 얘네 3개가 전자 배치가 똑같아.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로 비교해? 걔네들의 유효액전화. 핵전화가 얼마냐로 비교해야 되겠지? 누가 제일 핵전화가 커? 알루미늄의 번호가 제일 뒤잖아. 그럼 알루미늄의 크기가 제일 작아. 그럼 이 3개 중에 누가 제일 큰 거야? 나트륨 이온이 크고 마그네슘 이온이 그 다음 알루미늄 이온이 3개 중에는 제일 작아요. 그러나 역시 누가 제일 작아? 리튬 이온은 전자 껍질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 얘가 제일 작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에서 원하는 이온의 크기가 제일 작고
전하도 작은 애는 리튬이란 말이야. 이런 배터리에 적절한 아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배터리가 리튬 이온 전지를 사용하는 많이 쓰이는 이유가 이런 이유다. 얘가 금속 이온이 전극 사이를 이동하기가 수월하다.